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DI의 양용현입니다. 발표는 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납품가 인하라든지 이익 제공 강요, 위탁 취소, 기술 유연과 같은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나아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소기업 성장이 억제되는 모습은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총요소 생산성은 연 2.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것은 대기업의 3.64%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총요소 생산성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동안의 추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총요소의 생산성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 격차를 본다면 그게 불공정 거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 즉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 나누기 대기업 노동 생산성이 2000년에 38.1%에서 2010년에 28.8%까지 꾸준히 낮아져 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015년에는 일부 회복되었지만 이게 2000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것은 아무래도 매출액이 더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고, 매출액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품 단가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아까 이병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하청 기업이 약 60%를 차지하는 그런 중소기업에 있어서 납품 단가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정책으로는 공정거래 정책, 상생협력 정책, 강소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공정위의 기업 거래 정책을 보시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율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특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985년에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화법, 대리점화법까지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기업거래 공정화 대책으로 최근에는 가맹 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유통 분야, 하도급 거래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까지 계속해서 대책이 추진되었고, 작년에는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까지 마련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부의 상생협력 정책은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소부장 상생,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상생 강화, 그다음에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그것을 일부 하청받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상생결제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를 자율 준수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공유제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제도화되어서 2017년부터는 약 10,000건 이상의 성과공유 과제가 등록되었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협력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입법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직 법제화되지 못해서 현재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수위탁 기업 간 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협력이익 공유제는 그 수위탁 기업 거래를 포함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 성과공유제는 성과를 현금성 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확대라든지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협력이익 공유제에서는 현금성 이익 공유로 제한을 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동반 성장 지수 추이를 보시면 최근 2년간 최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의 합계가 조금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에는
최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의 합계가 전체의 47%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합계가 50%를 약간 상회하였고 며칠 전에 발표된 2019년에도 49.7%가 최우수 기업과 우수 기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증대되면 종업원의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 이윤을 기술 투자에 넣을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입니다. 종업원 임금 상승은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여력으로 마련될 수가 있고 그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또 성장, 그래서 다시 종업원의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기술 투자는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다시 기술 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산업의 역동성이 증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종업원 임금 상승은 노동시장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제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2018년, 19년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것은 이제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산업을 한 것입니다.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이 2015년에서 2018년, 19년으로 올 때 조금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2006년까지 확대해 보면 아직도 200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직 상생 협력 정책이라든지 공정위의 기업 거래 정책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또 상생을 촉진하는 데 그치고 있고 납품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올 때 꾸준히 증가했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4.2%에서 3.1%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전체 응답 기업의 3%가량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기술 유형 원사업자 비율도 여전히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원사업자 그 조사 대상 기업이 5,000개인데 0.5%라고 하면 약 20에서 30개 기업 정도가 기술 유형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에 행해진 기술 유형 행위로서 현재까지 제재 의결을 받은 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 일부는 실제 기술 유형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술 유형으로 의심되는 행위 중에 제재 의결을 받은 건수는 매우 적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실제로 앞으로 정책 방안에 있어서 조정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납품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 유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방안으로는 먼저 조정 활성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공적 규율에 비해서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줘서 피해자가 직접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공적 규율에 비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신고 확률을 높여야 하고 또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공적 규율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또 공적 규율이 처벌 수준을 충분히 높게 설정해야만 조정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 절차 시작 기준점을 조금 더 낮춰서 기존보다 더 많은 분쟁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의 조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과 그 위법 판단 기준을 넘었다고 할 때 시정 조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커질수록 조정 성립률이 높아지고 대기업의 자율 준수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교섭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동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 많아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제115조에는 조합의 행위, 즉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교섭을 통해서 납품 단가나 최종재 가격 인상이 초래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또 사회 후생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공동교섭이 납품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면 어떻게 해서 소비자 후생과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명의 소비자가 각각 7만 원부터 1만 원까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생산 비용은 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점 사업자는 7만 원을 가격을 매길 수도 있고 만 원의 가격을 매길 수도 있는데 4만 원의 가격에 4명에게 파는 것이 이윤이 16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때 소비자 후생은 여기 3만 원, 2만 원, 만 원 해가지고 6만 원의 소비자 후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납품업자들이 공동교섭을 통해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납품업자들이 부품을 2만 원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 최종재 사업자는 최종재 가격을 5만 원으로 설정하고 3명에게 팔아서 9만 원의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납품업자들의 이윤은 6만 원이 됩니다. 만약 납품업자들이 부품을 4만 원에 판다고 하면 최종재 사업자는 6만 원의 가격에 2명에게 팔아서 4만 원의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납품업자들의 이윤은 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납품업자들이 가격을 6만 원으로 올리면 최종재 사업자는 7만 원에 한 명에게 팔고 만 원의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납품업자들의 이윤은 6만 원이 됩니다. 결과를 종합한다면 납품업자들은 독점력을 이용해서 부품 가격을 4만 원으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소비자 후생은 한 명이 받게 되는 만 원입니다. 종합하자면 납품업자들이 협상력을 갖게 돼서 독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경우에 사회 후생은 소비자 후생 만 원에다가 기업의 이윤을 더해서 13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납품업자들이 전혀 협상력이 없는 경우에 최종재 시장에서의 독점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사회 후생이 무려 9만 원이 감소하는 약 40%의 사회 후생이 사라지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커지면 사회 후생이 감소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는 납품업자들이 독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탁업자가 충분히 협상력이 커서 납품업자와 위탁업자 사이에 협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회 후생이 13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정액 단가를 놓고 협상을 해서 최종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납품 단가가 만약에 최종재 가격에 연동된다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마진 배분 비율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력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최종재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최종재 판매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마진 배분 비율을 3대 1로 하는 그런 협상력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최종재 가격의 결정권은 온전히 최종재 생산자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7만 원의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한 명이 사고 최종재 생산자의 이윤은 5.25만 원이 됩니다. 7만 원에 만 원에 7명에게 판다면 여전히 최종재 생산자의 이윤은 52,500원입니다. 만약에 4만 원에 4명에게 판다면 12만 원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 가장 최종재 생산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때 부품 이윤은 4만 원이 되겠고 소비자 후생은 3만 원, 2만 원, 만 원 해서 6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전혀 없을 때와 비교해서 후생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소비자 후생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후생도 보존되는 결과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교섭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정책 대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교섭을 신청하면 최종재 마진 배분 비율을 협상할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만약 정액 단가 협상을 한다고 하면 공동교섭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가능한데요. 공정거래법 19조 2항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목적의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교섭을 신청할 경우에 최종재 마진 배분 비율을 협상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하게 되면 공동교섭을 통해서 사회후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교섭 없이 마진 배분 협상을 권장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낮을 것입니다.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공동교섭 없이는 낮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받는 몫이 적을 것이고요. 이것은 성과 공유제나 협력이익 공유제가 충분히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교섭 없는 마진 배분 협상에서는 납품업자 기대이익이 적고, 그래서 납품업자가 과소 참여하게 되고, 위탁업자의 선의에 기대거나 정부의 유인책을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만큼 많이 참여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빈틈을 공동교섭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료와 특허 실시료, 그리고 가맹 정률 로열티가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유용 억제 필요성입니다. 기술 자료 유용 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아주 상당한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용을 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유용 행위 사실과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 관계만 중단될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신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3배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3배 손해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용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적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손해배상 배수를 10배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배상 배수를 차등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고려사항은 거래 의존도, 입증 난도, 남소 방지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납품업자가 해당 거래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배상 배수를 높게 해서 신고 유인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 증거자료 접근성이 낮거나 위탁업자의 방해가 심하다면 또 역시 높은 배상 배수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거래 지속성이 낮고 손해액이 클 경우에는 배상 배수를 많이 높여주지 않아도 신고할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낮은 배상 배수를 적용하여 남소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입증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확대 적용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입증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요. 납품업자는 이것이 기술 유용이 되었다는 정황 증거만 제시함으로써 1차 입증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위탁업자에게 반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면 입증이 좀 더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